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가원 가장 최근 기출이죠. 올해 1월 달에 진행됐던 그 평가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기출 문제를 접근해야 되나 한번 나름대로 해설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평가원 지역이라는 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면접에서는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항상 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평가원 기출을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지역들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강원도, 세종 이런 데죠. 충북도 올해부터 평가원에다가 자체 문제를 추가하겠다. 네, 그래서 평가원 문제를 이제 쓰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아직은 많습니다. 네, 부산, 울산, 대전,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이 중에서 충북이랑 대구는 대구도 있는데 여기 대구가 빠졌네. 그 충북이랑 대구는 이 평가원 문제를 쓰고 난 다음에 자체 문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면접 시간도 조금 더 길거든요. 여기 써진 지역은 다 이 문제로 나간다. 근데 서울, 경기 같이 자체 문제를 출제하는 지역도 평가원 기출을 봐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보셔야 합니다. 네, 평가원 문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할까요? 좀 보편적인 그런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말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물어보기 위한 문제들이 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평가원 문제로 먼저 기출문제, 면접 문제에 대한 감을 잡기가 좋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실제로 이 평가원 문제가 비슷하게 그 자체 문제를 출제하는 지역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평가 문제는 어떤 지역이든 다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20년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구상형 3개, 즉답형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구상형 1번이 영어 지문의 영어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구상하고 10분 동안 답변하고. 근데 이 10분 동안 구상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구상 시간 동안에 구상형 3문제만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구상을 할 수 있고 근데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 지문만 주어져요. 근데 그 지문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답변을 할 때 구상형 3문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즉답형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때 확인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게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즉답형에 대한 상황도 지문도 미리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평가원은 지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편이었대요. 근데 어떤 해에는 또 지문이 굉장히 길기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 있는 그런 기출문제들은 이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이 기억에 의해서 복구가 된 거기 때문에 완전히 100% 복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 똑같은 지문이었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2020년도는 지문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백이 많지 않아 필기 공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원래 실전에서는 10분 동안 구상하는데 막 많이 써놓을 수가 없어요. 문제 읽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만 어차피 딱딱딱딱 적어 놓는 정도고 요거로 이제 답변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렇게는 만들어 놔야 돼요. 이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조금씩 써놓은 거를 알아서 이 답변을 할 때는 내 나름대로의 구조에 넣어가지고 답변하는 연습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하다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답변의 구조를 잡고 틀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냥 조금 메모해 놓은 거 있죠? 조금 메모해 놓은 키워드만 메모를 해놔도 알아서 자신만의 구조에 넣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작년부터 생긴 건데 구상형을 2분 내외로 답하시오. 즉답형은 4분 내외로 답변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2분을 넘기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냐면 구상형 1번, 2번을 너무 길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상형 3번 즉답형을 완전 랩을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한 문제에 2분 내로 답변하시오.
라는 것을 좀 설정을 작년부터 해놓더라고요.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은 감이 잡힙니다. 시간을 재면서 이제 문제별로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약간 한 2분쯤 됐을 때 몸에서 약간 움찔움찔 거려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 좀 끝내야 되는데 라는 게 좀 몸으로 익혀지거든요. 연습을 근데 많이 하셔야 이게 체득이 되는 거니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즉답형이 좀 긴 이유는 즉답형은 문제를 읽어보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진행을 해요. 즉답형은 딱 보자마자 답변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즉답형 문항에 대해서 잠시 문제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읽고 난 다음에 생각을 살짝 정리한 다음에 말을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좀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진 편이고. 자, 그럼 구상형 1번을 볼게요, 여러분. 이 교재는 여러분 루이스 면접 책입니다. 혹시 영어과 선생님들이 아니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 저번 영상에서 막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데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루이스 책은 영어 교과용이긴 하지만 면접 부분은 다 우리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면접에서 활용하고 싶으시면은 활용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갑자기 웬 수행평가냐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좀 트렌드에 맞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자, 왠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문제점 3가지를 말하고 그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을 각각 제시하시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문제점이 3개가 있다는 거죠. 문제점 하나, 둘, 3가지.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매칭해 가지고 맞죠? 각각 매칭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럼 문제점을 1번, 2번, 3번을 한꺼번에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문제점 1번, 해결책 1번, 문제점 2번, 해결책 2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실 때는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서 뭐가 더 편한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점 1번 얘기하고 그거에 따른 해결책을 바로 얘기하고 왜냐면은 문제점 1, 2, 3번을 다 얘기하고 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결책 1번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문제점 1번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칭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2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학생 A, B, C가 한마디씩 하고 있죠. 문제점 3가지 얘기하라고 했죠. 그럼 뭐겠어요? 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해결책을 얘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지쳤어요. 정말 너무나도 할 것이 많아서 힘들어요. 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수행평가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뭘까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 왜 많을까? 교과목이 많죠, 일단. 근데 현실적으로 교과목을 줄일 수가 없죠. 그렇다고 수행평가를 안 볼 수도 없죠. 그럼 수행평가를 줄여요? 이거는 여러분 좀 위험한 답변이거든요. 수행평가를 줄인다. 이거는 위험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트렌드를 좀 아셔야 되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렸어요. 과목별로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늘렸고요. 이게 지금 국가 방침인데 국가 방침을 어기면서 수행평가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학생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답변은 여러분 트렌드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감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여러분이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트렌드 내에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이미 늘어난 입장에서 줄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행평가 방식을 바꿔야죠. 방식을. 비율은 줄이면 안 됩니다.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 자,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될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구상형 1번에 1번. 수행평가 할 것이 너무 많다. 학생들이 지쳤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해결 방안도 여러분이 그 요즘에 좀 트렌드, 교육 트렌드, 루이스 책 보시면 그 교육 트렌드를 한 번에 묶어놨거든요. 그 트렌드에 맞는 답변이 당연히 더 높은 점수를 받겠죠. 다른 거보다 그 트렌드에 맞는 답변이. 왜냐하면 이 교육의 흐름을 알 수 있기도 하고, 사실 이런 문제를 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최근 교육 트렌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A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과정 중심 평가예요. 그래서 수행 평가를 볼 때 과정 중심으로 보라는 거죠. 왜냐면요, 자, 학생들이 지쳐서 너무 할 게 많고 힘들다고 했죠. 근데 어떤 경우에 진짜 이런 경우가 많냐면은 우리 애들도, 왜 우리 애들, 저희 학생들, 저희 학생들도 많이 겪었던 내용인데, 그 수업이랑 별개로 수행용 공부가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는 그냥 뭐 본문, 독해, 이런 문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나갔어요. 근데 수행 평가로 갑자기 영어 글쓰기를 본대요. 에세이 쓰기. 근데 수업에서는 리딩만 했잖아요. 리딩만 하고 아무런 그런 글쓰기 연습도 안 하고, 심지어 글쓰기 주제는 그날 갑자기 정해서 준대요. 수행 본날. 그러면 어떻게 대비도 할 수가 없고, 사실. 그리고 수업 내용이랑 연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영작 연습해야 되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죠. 이게 따로 수업과 수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할 것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아니면은 갑자기 수행으로 영어 단어 시험을 본대. 이러면은 또 수업과 연계가 안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과정 중심 평가예요. 이게 또 굉장히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평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평가의 패러다임이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평가는 무조건 변별해야 된다. 수행평가도 어떻게 해요? 변별해야 돼, 학생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변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 시험 보고,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 있죠? 영어 단어 시험 수행평가인데 뭐 단어 막, 그치, 맨날 봐가지고 그거 접수 합산해가지고 그런 걸로 변별하기 매우 쉽잖아요. 근데 패러다임이 변경이 있다. 평가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발달적인 패러다임, 그래서 성장, 발달, 이거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기가 아니고 성장,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게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용 면접용 답변 중에서 평가 얘기 나오면 무조건 성장을 기억하세요.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지필평가든 수행평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게 원래 왜 생겼냐, 지필평가는 그냥 일제식으로 시험만 보고 끝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지 몰라요. 수행하는 과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얘가 뭘 어떻게 하는지, 얘가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이런 과정을 좀 더 봐서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더 강조가 되죠. 어떤 방식으로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가 해야 되죠?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그리고 토론, 네. 2015 교육 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수업 방식이 프로젝트랑 토론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래서 프로젝트랑 토론을 활용한 그런 수행 평가가 매우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 구상형 1번 문제가 또 출제가 된 게 부작용이 많이 나왔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들어와서 수행평가 비중을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제형 수행평가. 프로젝트 좋다 이거야. 뭐 만들어 와라. 포스터 그려 와라. 뭐 조서해 와라. 근데 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고, 자, 수행평가용으로 집에서 해와라. 집에서 다 만들어 와라.
이런 과제형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어디로 가요? 부모한테 가죠. 네. 그래서 부모 수행평가냐. 여러분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민원도 많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거면 이거 뭐냐, 이런 걸로 점수 매길 수 있는 거냐라고 해서 올해부터, 작년부터 움직임은 많았거든요.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는 완전히 뭐다? 과제형 수행평가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근데 작년부터 이슈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올해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면은 무조건 수업시간에 모든 수행평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까지. 과정 중심 평가가 그럴 때 중요하다. 그래서 자, 수행평가라는 게 어차피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건데, 그런 성장을 지원하려면 개인의 수행 과정을 볼 수밖에 없겠죠. 과정.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건데, 과정 중심이라는 것은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예요. 그래서 수업하고 평가랑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업 중에 수행평가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떠냐면은 그냥 수업만 들어도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수업을 들음과 동시에 바로 자신의 수행이 평가가 돼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따로 뭔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영화 관련된 단원이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영화 관련된 그런 지문을 읽겠죠?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문을 읽고 그 지문과 관련돼 가지고 이 영화를, 그 지문 속에 있는 영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거죠.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 영어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 지문 속의 내용을 아니면 소개하는 뭔가 영화 프로그램. 뭐지? 영화가 좋다. 뮤비가 좋다. 무비가 좋다. 뭐 이런 거 있나? 뭐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영상을 촬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계획부터 해서 그리고 역할을 분담하고 뭐 자료를 조사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팜플렛에 뭐 어떤 사람은 스토리를 맡고 어떤 사람은 등장인물을 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고 하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만들고 팜플렛을 만들거나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만들 때는 이 지문에 있는 영어 표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더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발표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다 주는 거죠. 준비하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찰을 하는 거죠. 학생들의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관찰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하는 것 그리고 자료 만든 그런 완성도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점수가 나가는 거죠. 수행평가 점수가 나가고 동료 평가도 넣어가지고 다른 조과의 그 작품이나 발표를 보면서 나름대로 서로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한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이러다 보면 뭐야? 학생들은 그냥 매 수업 시간에 그냥 참여해서 이런 거 만들다가 보니까 그냥 수행평가 점수가 나오는 거죠. 네, 발표 연습 시간도 다 주고.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은 시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는 뭐가 필수냐면은 교육과정 재구성.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로젝트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한 만약에 4시간이라고 합시다. 4시간을 빼기 위해서 다른 거 조금 조절을 하는 거죠. 교과서의 다른 부분에서 좀 넘어갈 부분 넘어가고 좀 빨리 나갈 부분 좀 빨리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회사 관련된 단원도 뭐 마찬가지로 이 CEO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그 회사 만들기를 했었거든요. 애들이 나름대로 브랜드도 정하고 브랜드 로고도 그리고 뭐 자신의 주력 상품이 무엇인지 월급은 얼마 줄 건지 이런 거 정해가지고 애들 뭐 발표하는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아까 예시를 들었던 뭐 그냥 너네 뭐 이거 주제 주고 너네 써라 아니면 영어 단어 외워라 뭐 이런 수행평가보다 훨씬 재밌어요 사실. 예. 재밌고 그리고 수업을 그냥 하는 도중에 평가가 되니까 따로 준비해 올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번에 합격하시고 이 재밌는 수행평가를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그 수행평가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할 게 많은 이유는 수업과 평가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를 늘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를 하고 프로젝트, 토론 수업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 과정을 평가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지막에 그 기대 효과까지.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함과 동시에 수행평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뭔가 따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거죠. 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해설 영상만 한 3시간 나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좀 짧게 진행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답변을 만들어내셔야 되는가 좀 감을 잡으시라고 좀 자세하게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수행평가가 이번 주에만 4개가 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특정 기간에 다 몰려 있어요. 수행평가가. 네, 애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번 주에만 4개가 아니고 하루에 4개 본 애들도 있었거든요. 하루에 4개. 하루에 수행평가가 4개래. 그런 애들 보면 참 너무 짠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행평가 보기 좋은 시즌이 있어요. 처음에 3월 달에 딱 학기 초에 딱 들어와가지고 수행평가 보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수업 적응시키고 이런저런 학교생활 적응시키고 하다 보면은 이제 4월 좀 넘어서 진필평가를 보죠. 그러다 보면 5월이 되잖아요. 이제 5월은 이제 수행평가 파티가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다 몰립니다. 모든 수행평가 2차 집필 전에. 그리고 또 수행평가 마감이 좀 되게 빠르게 압박을 주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무 특정 시기에 몰려요, 애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분배가 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모이는 거죠.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교과 협의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는 언제쯤 보려고 합니다. 뭐 영어는 언제쯤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학년 속에서 예를 들어 2학년이다라고 하면은 2학년에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수행평가 시기를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조절을 하는 거죠. 최대한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좀 분배가 되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부담을 덜을 수가 있죠. 가뜩이나 이 요즘에는 학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애들이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수행평가 하나하나에 다 이제 애들이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너무 몰려버리면은 밤을 새도 할 수가 없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교과 협의회를 해서 이제 과목별로 수행 시기를 조절한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항상 그 임용 면접 답변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이런 답변이 먹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먹힌다기보다도 좀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수행 평가를 이제 계획할 때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는 거죠. 얘들아 혹시 다른 과목은 언제 보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영어는 그거 좀 피해가지고 이때 볼까 하면은 이제 인기짱 선생님 되는 거지. 와 학생을 생각해주는 선생님 최고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그렇게 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답변으로 써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나름 만든 답이에요. 학생들이 선택하게 한다. 아니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 중심 평가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다른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네 과정 중심 평가면은 추가로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거요. 이 수행평가를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객관식 시험이 더 좋다. 이 얘기는 수행평가랑 시험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를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키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얘들아 수행평가를 왜 봐야 될까? 너네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뭔 소리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 계획을 잘해야 돼요. 사실 어떤 수행평가를 볼 것인가를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현장 가셔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흥미 있어 할 만한 것인가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요?
역시 학생의 삶과 연계.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또 수업 관련된 만능답이 될 수가 있어요. 삶과 연계가 되어 있으면 흥미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삶이나 진로와 연계된 그런 수행평가를 계획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당연히 왜 봐야 되는지가 참여하면서 그냥 납득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쓰기 수행평가를 해도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진로랑 관련해 가지고 지원서, 그 뭐라고 부르죠? 지원서, 입사 지원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회사를 애들이 골라오는 거죠. 골라와가지고 자기는 삼성을 가겠다, 자기는 LG를 가겠다, 이런 것들 있죠. 자기는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 와가지고 실제로 입사 지원서를 써보는 그런 수행평가 나름대로, 아니면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정말 미래에 대한 그런 진로에 대한 생각도 해보면서 자기랑 좀 연관이 있으니까 재밌어 한단 말이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수행평가를 이렇게 학생의 삶과 연계된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은 애들이 당연히 왜 봐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객관식 시험과는, 그리고 지필 시험과는 당연히 다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기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교사가 설명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약간 자랑하는 거죠. 약간 자랑하는 식으로, 야, 이렇게 수행평가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했어, 얘들아. 기가 막히지 않니? 이러면서 너네 그 진로랑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죠? 또 애들이 요즘에 막 워크맨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애들이, 네, 그런 거를 또 컨셉으로 잡아서 해도 되고요.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워크맨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네, 저는 막 그런 것도 했거든요. 애들이 진로랑 연결해가지고 뭐 20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기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런 것도 했거든요. 막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숙소였거든요. 제주도 숙소, 그때 보니까 이 제주도 숙소가 그 부킹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영어 버전으로 있더라고요. 그 영어 버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행평가했어요. 그 숙소에다가 메일 보내는 연습하기. 실제로 보낸 건 아니었는데 메일 쓰기. 요청사항 하는 거죠. 요청사항. 자, 우리는 몇 명이 갈 거고 뭐 조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있죠. 수영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글 쓰는 수행평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기네가 이제 수학여행 가서 묵을 숙소니까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해외 교류를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해외 교류를 가려면은 애들이 외국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입국 심사를 수행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행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 수업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바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과정 수행평가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공부 잘 안 하는 애들, 엄청 안 하는 그 특성화고등학교 있을 때 한 건데, 애들이 이때 그 배운 프린트를 공항까지 들고 왔어. 프린트만 보면 바로 버리던 애들이, 진짜 바로 시통으로 가던 애들이 이거를 정말 공항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입국 심사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학생들이 입국심사건 그렇고 숙소에다가 메일 보내는 거나 입사 지원서나 이런 것들은 다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하게 될 만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연기해서 하면은 훨씬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괜찮으면 이런 답변할 때도 이런 예시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 놓으신 다음에 답변에다가 살짝 녹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답변에서. 자, 구상형 2번을 보시면은 다음 상황을 읽고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 이거 교직관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직관 문제가 항상 나오죠.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근데 상황을 볼게요. 현우는 지각 결석이 많대요. 자, 그래서 상담 시간에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각하지 마. 너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힘들구나. 너 때문에. 이렇게 지각 결석하면은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유급당할 수도 있어. 주의를 주었죠. 근데 여전히 출결이 좋지 않고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근데 오히려 더 지각이나 결석이 많아지기도 했다. 그래서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했다는 것은 교사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설정해 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럼 교사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야, 너 때문에 쌤이 힘들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왜 그랬는지 파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경고만 합니다. 너 이러면은 유급당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들었어, 학생이 이런 말을 들었어.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학교 더 잘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이 학생도 과연 지각결석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좋거든요.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일부러. 특히나 면접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문제 행동들이 많이 나오죠? 일부러 그런 학생은 없어요. 일부러.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하기 싫지만 했어야 하는 이유. 이 학생도 학교에 이렇게까지 결석은 하긴 싫었는데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뭔가 문제가 있고 문제 상황이 있다. 이럴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공감부터 해줘야 돼요. 공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학생이 왜 안 오는지, 왜 결석이 많은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한테 야, 너 왜 결석해? 이러면은 진짜 뭐 가벼운 문제가 있는 학생이 아니면은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생은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너 왜 안 왔어? 이러면 얘기 보통 안 해요. 그만큼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 그래야 학생이 마음을 엽니다. 지금 나름대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결석도 많고 출석 일수를 얘기한다는 거는 꽤 많이 결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학생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정말 학교 생활이 좀 어렵지 이러면서 정말 그치 수업도 되게 빡빡하고 뭐 시험도 많이 보고 이런저런 시키는 것도 많고 학교 생활이 좀 답답하고 힘들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 보니까 저기 학교에서 집도 좀 멀던데 맨날 오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런 공감을 해주는 거죠.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 당연히 학교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금 학교를 지각하고 학교를 결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의 마음의 문이 좀 열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래야 학생이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사와의 어떻게 보면 레포 형성이 되는 거죠. 왜 지각을 많이 하고 왜 결석을 많이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진짜 가정 문제, 가정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런 학교라는 그런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거죠. 그래서 어떤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를 파악하기 전에 무엇부터? 공감을 통해서 학생의 마음의 문을 연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직관과 관련된 이런 답변을 해야 될 때는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용어를. 그냥 학생을 불러서 상담하고 왜 지각을 하고 결석을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는 학생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공감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학생은 정말 가정 환경이나 교육 관계로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이 매우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이런저런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이 학생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면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학생이 털어놓을 확률이 높고 그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의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어떻게 보면 내용은 비슷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다르다는 거죠. 진짜 실제로 뭔가 참교사 느낌이 나는 그런 답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학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이잖아요.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 방안은 필수로 여러분이 많이 아이템을 갖춰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무기력의 비밀이란 책이 있어요. 김현수 선생님께서 지으신 거기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그 루이스 면접 책에도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적응 학생에 대한 아이디어라면은 뭐든지 다 될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을 어쨌든 학교에 적응시키는 그런 방안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단 교사의 관심, 진심을 다한 관심 그런 막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진심을 다한 관심 예를 들어서 뭐 볼 때마다 좀 미소를 건네준다든지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죠. 아니면은 뭐 애들이 막 복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씩 말 걸어주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반가워하기도 하거든요. 머리 잘랐네. 되게 잘 어울린다.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너 그때 뭐 어떤 과목 시간에 발표 되게 잘했다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기억해놨다가 한마디씩 툭 던지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학생 입장에서는 아, 나한테 좀 관심을 되게 가져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긍정적인 발견을 해준다. 그 학생에 대한 재능에 대한 탐정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 학생이 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 좀 칭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어렵지 않으면서 이 학생이 할 만한 그런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서 1일 인력 중에 뭔가 하나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어렵지 않은 일 있잖아요. 이 학생이 좀 좋아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학생이 뭔가 어 공기 답답한 걸 싫어한다. 그래서 환기하는 역할을 주는 거죠. 네,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죠. 야, 공기가 맑아졌다. 누구 덕분에, 현우 덕분에 우리 굉장히 환기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좀 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가 더 오고 싶은 공간이 되겠죠. 뭐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미리 외워놓을 수가 있는 답변들이거든요. 부정응을 돕는 방안들이니까 외워놨다가 이렇게 이 상황에 대입만 해서 이제 써먹으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할 때 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이미 외워놓은 그런 거 가지고만 답변을 하기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새롭게 뭔가 그 현장에서 딱 뭐가 떠오르다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형별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실제 시험에서 그 준비했던 유형에서 꺼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형별로 접근을 해 놓으셔야 돼요. 유형별로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학교 부적응 학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제 답변의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또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자치예요. 그래서 학생 자치를 활용해서 이 현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루이스 책에도 따로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그렇거든요. 이런 거 다시 최근 트렌드에 적용해 보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교사가 바로 다이렉트로 지도하는 것보다도 학생들과 함께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과 한번 학급 회의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현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니또를 뭔가 같이 한다든지 이런 학급 활동들 있잖아요. 예, 아니면 뭐 서로 이 칭찬 일기를 돌려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학급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현우가 학교에 좀 더 오고 싶고 좀 더 재밌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지각 결석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현우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뭐 마련하게 해본다. 자, 구상형 3번 볼게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거예요. 말이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도록 도와줄 수 있고 아니면은 데려가서 억지로 마시게 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 기억은 뭐예요? 교사가 학생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중심. 근데 니은은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는 거니까 교사 중심. 그래서 요즘에 그 트렌드에 맞는 답변은 무조건 어떤 문제든 학생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학생 중심이 좋아요. 모든 그 교육 여러분이 그 정책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학생 중심에.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냐? 니은보다는 역시 기억이 맞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문제예요. 학교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내고 교육관을 얘기를 하라는 거죠. 결국 교직관을 얘기를 하되 학생 중심에 관한 교직관을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수업으로 예시를 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학급 운영 아니면은 학교 프로그램 셋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은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업이다 라고 하면은 자, 기억인 상황과 니은인 상황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상황이겠어요? 교사 중심으로 네, 운영이 돼서 뭔가 지식 전달식 수업, 일제식 수업, 그냥 교사 혼자 떠드는 수업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해서 학생들에게 뭘 외우게 시키고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교사 중심이고 학생 중심 수업은 뭐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토론식 아니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큰 틀을 주고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는 건 학생들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학생 중심 수업 방법을 예시를 들어가지고 아까 막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예시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가 직접 학습 내용을 습득할 수 있게 배움 중심, 학생 중심 이런 수업을 진행한다 라는 것을 답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학급 운영을 한다 라고 할 때 학급 규칙이 있죠. 네, 규칙을 교사가 첫날에 야 너네 지각하면 어떻게 할 거고 너네 나한테 반항하면 어떻게 할 거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거고 휴대폰 안 내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교사가 다 얘기해줘요. 그럼 학생들은 와 담임 개빡세 뭐 이렇게 이러겠죠. 근데 뭔가 네 면접용 답변으로 좋은 거는 학생들이 직접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이제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학급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급에 문제가 있다. 지각생이 너무 많아졌다. 라고 하면은 학급 회의를 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교사가 학급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의견을 어떻게 수합해야 되고 그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와 이런 방식은 교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 마시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를 거기다 비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필요한 도움은 주면서 학생들이 직접 진행해서 규칙을 정할 수 있게 이런 식의 답변이 완성이 되겠죠. 또는 학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운영한다. 교사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니은 같은 상황은 그런 거죠.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다 짜요. 마음대로. 그래도 학생들한테 무조건 축제, 무조건 참석. 절대 빠지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반별로 몇 명씩 뽑아. 그래서 몇 명씩 무슨 무대 준비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니은 같은 상황이고 기억은 뭐겠어요?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자치랑 마찬가지로 연계를 짓는 거죠. 학생 자치.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저희 학교도 그렇게 하는데 축제를 1부터 100까지 학생들이 다 준비해요. 그래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서 학생회가 여기저기 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채택된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요. 프로그램을 다 짜는 거죠. 근데 그 학생회랑 이 학생들의 의견대로 축제가 진행이 되려면은 교사의 지원이 필수죠.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교사가 에이 안 돼. 그게 뭐야 이상해 하지마 바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대로 학생 자체가 실현이 될 수가 없죠. 교사가 진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예산 지원도 전폭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느 정도의 그 틀은 도움을 주는 거죠. 학생회가 뭐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뭐 다른 학교의 그런 축제 사례를 조사해 오게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교사들이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학생들의 그런 자치를 실현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항상 답변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문제에서는 그 기억과 니은 상황에 따라서 왜 이렇게 하는 게 이 기억에 해당이 되고 왜 저렇게 하는 게 니은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연기하는 멘트가 중간중간 꼭 필요했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중간중간에 그 답변에 살을 붙이실 때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런 키워드들 있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하면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고 뭐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게 하면서 민주 시민의 자세를 기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사례를 붙이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례를 붙이면서 정리를 하고 부연을 하는 거죠. 이런 답변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즉답형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어떤 문제냐면은 동료 교사와의 관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평가원에서 무려 4년 연속 즉답형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죠. 4년 연속 나왔다는 것은 일단 동료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뜩이나 신규 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즉답형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즉답형이라는 것은 미리 구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소 가졌던 그런 생각 아니면은 인성 그런 측면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즉답형이란 걸 만들었고 즉답형으로 이런 인성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출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즉답형이라고 해봤자 사실 준비했던 답변 중에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동료 교사와의 관계 항상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면대면 소통 좋아하는 연구부장.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협의하자. 그리고 같이 처리하자. 근데 B라는 연구부장은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따로 일하자. 우리 뭘 만나서 회의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신저로 해 메신저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은 A와 B 중에 어떤 교사랑 일하고 싶냐 이런 게 문제였거든요. 네, 어떤 부장교사와 일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 중에서 선호하지 않은 교사와 일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A를 골랐다 라고 하면은 이 A와 같이 일하고 싶은 이유를 얘기를 하고 4-2에서는 B랑 일하게 됐을 때 B 연구부장 B와 일하게 됐을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이냐. 근데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B를 골랐다면은 그 다음에는 A와의 갈등 상황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을 때 보통 둘 다 가능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출문제 중에서 둘 다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부연 설명해 주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근데 이번 문제는요 제 생각이지만 A를 고르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막 저경력 교사들이 이런 출제가 들어가서 이런 출제를 할까요? 아닙니다. 조금 고경력이거나 아니면 교장 교감이거나 장학사거나 조금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감독관들 있죠, 면접 감독관들도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어떤 뭔가 장학사나 뭐 교장 교감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A를 고르는 걸 좋아할까요? B를 고르는 걸 좋아할까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출제자, 감독관에 맞춘 답변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네, 이건 정말 현실이니까요. A가 좀 더 좋아 보이죠. 네, 경력이 좀 많으신 그런 선생님들일수록 좀, 네, 좀 젊은 그런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뭔가 좀 면대면 방식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아무래도 그 젊은 선생님들은 좀 온라인에 좀 익숙한 면이 많으니까요. 그런 면 때문에 이런 면대면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좀 겪어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그냥 선호한다. 면대면을 선호한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그분들께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를 고르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고민될 때는 저기 감독관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걸 더 반가워하겠는가 이런 걸 고민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A 연구부장과 일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유는 또 트렌드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좀 여러분이 또 많이 들어볼 그런 말들이 전학공이거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게 그 교사라는 그런 집단은 그 만약에 뭐 어떤 학생이 있어. 그 학생에 대해 학생이 문제를 저질렀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그 학생 지도 방안이 매뉴얼에 있나요? 매뉴얼이 없거든요. 수업이 하다가 잘 안 돼.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직장 중엔 근데 이 매뉴얼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장도 많죠. 행정 업무도 그렇고. 근데 수업이나 학생 지도 매뉴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교사들이 사례 지식이 필요해요. 서로 간에 사례를 공유하면서 해결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막, 누구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좀 경력 있으면 선생님이, 선생님, 저도 막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전에 비슷한 학생을 맡아봤는데 이렇게 했었다. 이런 얘기가 주로 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사는 사례 지식이 중요해요. 사례 지식. 사례 지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학교에 이런저런 업무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그런 학교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로 간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서로 배우자. 수업도 공유해보고 이런저런 그런 학생 지도 방안도 공유해보고 그래서 전학공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지랑도 맞는 게 A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 A를 선호하는 이유를 잘 이렇게 엮어서 답변을 만드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교사는 서로 간에 소통을 중요시하고 전학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듯이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한 그런 집단 지성 그리고 사례 공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아무리 바쁘더라도 서로 모여서 이런저런 그 학교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근데 만약에 B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이 좀 이제 부연 설명이 될 만한 게 물론 A가 더 좋긴 한데 B를 어쩔 수 없이 골랐다 이러면은 업무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업무를 하면은 확실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빠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에 시간을 더 쏟을 수 있냐면은 수업과 학생 지도. 네. 여기다가 시간을 더 쏟을 수 있고 여기에 더 헌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부연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인 요즘의 트렌드에 맞춘 답변은 A를 더 선호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호하지 않은 교사라 이뤄냈을 때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A를 골랐으면은 B 교사와 지금 갈등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B 교사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온라인 좋아하고 개별적인 업무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메신저를 적극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 부장 또는 동료 교사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분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죠.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 신규 때, 그리고 아니면 막 적용력 때 2년차 3년차일 때 왜 그러지 우리 부장님, 아니면 교장 경험생이 왜 저러실까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해가 너무 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좀 약간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그 입장도 이해가 갈 때도 있어요. 물론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 그때 그래서 부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조금씩 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신규의 관점이랑 확실히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필요한 게 그 부장님에 대한 그런 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 부장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해요. 이거 어떤 갈등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제에서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장님이 참, 네, 온라인을 통해서 개별적인 업무 방식을 선호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답변에 녹여내는 거죠. 그러실 수밖에 없고, 부장이란 연구부장이거든요. 그것도 다른 부장도 아니고 바쁘다는 거죠. 되게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셨겠구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갈등을 풀어나가면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냐. 그 상대방 있죠? 상대방에게 좀 납득이 될 만한, 상대방이 조금 이해하고 좀 마음을 열기 좋을 만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B라는 연구부장은 어떤 걸 좋아해요? 메신저를 좋아하시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가가지고 그 연구부장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러면은 부담스러워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럴 때는 메신저를 하나 보내놓는 거죠, 일단. 부장님, 저 그때 저희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점도 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조금 남겨놓으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여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분위기 전환이 조금 됐다면은 부장님,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아니 메신저로 화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조금 잘못 생각했었다, 아니면은 조금 죄송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메신 드리고, 제가 그 시간 되실 때 공강 시간에 알려주시면은 저희 차라도 한잔 하면서 다시 그 이야기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그래서 첫 시작이 메신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꼭 법칙이 정해져 있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B라는 연구부장은 이런 메신저를 좀 선호하시는 타입이니까 이걸로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방향이죠. 맞죠? 만약에 A 연구부장과 갈등 상황이 나와라고 하면은 당연히 면대면으로 얼굴 보고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건 역시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보고 공감해주고, 네, 그런 다음에 해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같이 봤는데요. 또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그 제가 이 하나의 기출을 좀 알려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접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설정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기출도 이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접근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게요.